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명간이란 건 오늘과 내일 사이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또 친 이재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지금 구속 중인 정진상, 김용실을 특별 접견해서 회유했다는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건지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검찰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양상이죠.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대표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 입장에 따르면 조사에서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되죠. 네, 이재명 대표 이해가 안 된다.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선배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을 시작했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조건으로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속영장의 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네. 것을 적극 강조하고 싶은 것 예. 같습니다. 먼저 이 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현재 얼굴이 다 알려져 있고 본인이 어디를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걸 적극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검찰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도 없다. 이런 것들을 적극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검찰에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로 출석해서 조사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진술서로 가름한 거, 이게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드러냈는데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지금 자료를 모으고 이제 직접 이 구속영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이 특혜로 취한 수익이 한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배임,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넘겨줬던 수익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 계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송건 전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채취해야 할 1억을 예.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기 때문에 저것은 업무상 배임이죠. 네. 그런데 업무상 배임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대가로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이런 또 혐의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핵심 측근 두 사람이 지금 구속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하겠다 했지만 네. 실제로 청구하기로 지금 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것을 문구까지 청구서 작성을 시작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네. 상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의 사전 영장 실질심사 이전에 네.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일정상 보면은 지금 한 28일쯤에 네. 체포 동의안이 아마 상정이 돼서 그것이 처리가 돼야지 그 법원에서 다시 그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그 예.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속영장이 오늘 내일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구속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한 2주 정도 더 예.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승 변호사.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소환 조사에도 당당히 응했었고 또 체포 동의안이 요구되면
또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를 것으로 봐요. 그래서 부결되면 뭐 불구속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이렇게 금명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한갈의 말처럼 정말 없구나, 진술이나 증거가 정말 없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체포동의안이 요구돼서 민주당에 의해서 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또 방탄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번 주 내로 청구할 것으로 봤었고 그게 또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한 지금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 쌍방울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정자동도 있고 뭐 끝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뭐 쓰러뜨리겠다는 이건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예상할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작성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오늘 길게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했고요.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뭐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일단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친이재명계의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면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을 마치 회유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정진정 의원은 뭐 반박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이 대표 수사 재판을 염두에 둔 입단속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의원님은 한 5, 6년 직이시잖아요. 네, 사법연수원 동기시고. 네네.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 하던 참모들이었죠. 네. 말들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입막음 회유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적 대화들까지 녹음해갖고 유출해갖고 이런 행태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진짜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은 정진상 전 실장을 면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검찰은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신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은요? 정 의원은요, 이건 뭐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고 위로차 간 것이지 그런 뭐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실제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진상 씨에게 특별 면회를 간 날이 1월 18일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첫 번째 출석에서 조사를 받은 게 성남지청이 1월 10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계속 진술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검찰이 좀 찔렀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라는데 정진상이 네이버 측에 성남시청의 요구가 이거다 한 것을 그 문건을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걸 정진상이 했단 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거는요. 정진상과 김용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지켜줘야 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까지는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 그런데
정진상과 김영을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1월 10일 날 성남지청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면 정진상 씨도 당연히 접했을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내 손에서 꼬리 자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를 느끼고 흔들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정성호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를 간 거라. 요번에 어제 보도를 보고 내가 그 특별면회 한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뇌피셜로는 그거를 1월 10일 날 이재명 대표가 좀 정진상 씨에게 조금 그 동요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거를 뭔가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워딩이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 너 불지 말고 있어라.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너는 그야말로 1등 공신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재 의원님의 뇌피셜이라고 하면 본인 생각에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게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형식으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치소 면회 갔을 때, 교도소나 면회 갔을 때 특별 접견 이런 형식을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신 의원님 해봤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네. 있을 때 이런 네. 접견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일반 면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차단벽, 유리, 네네. 그 차단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만 가능한데 특별 면회를 가보니까요. 별도의 접견실을 교도소 내에 있는 별도의 접견실을 예. 만들어 주고요. 네. 그 면회 시간이 30분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면회를 하게 되면 녹음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특별 면회를 해보니까 녹음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네. 교도관이 옆에 배석을 해가지고 예. 뭔가 좀 특기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메모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자, 이승훈 변호사, 그 변호인 접견과 또 특별 접견은 또 다릅니까? 변호인 접견은 완전히 다른데요. 예. 아예 그냥 1대1로 만나서 아무런 관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녹음도 안 되고 뭐 메모도 녹음도 안 되고 예, 옆에서 예. 지켜보지도 않고요. 예? 목소리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 의원이 가서 무슨 뭐 회의를 하겠어요. 옆에서 교도관이 적고 있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를 네네. 향해서 불지 말라고 회의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재명 우리 구속된 사람들한테 고생한다. 네. 너희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지나면 또 좋은 예. 시기가 오지 않겠냐.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네. 너희들이 범죄 혐의를 벗으려고 한다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기에 알리바이가 있는 걸 찾아봐라. 그 시기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거나 네. 다른 곳에 있었던 걸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조언인 것이고 정말로 뭐 회의를 하거나 하려면 변호사들이 직접 가서 면담 시간에 하지 뭐 굳이 이 정성호 의원이 가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예. 다른 게 예를 예. 들자고 한다면은 알리바이를 생각해봐라. 정말로 무죄라고 한다면 그 당시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니까 알리바이를 생각해봐라라고 네. 친한 사람에게 변호사로서 조언을 했다라고 예. 한다면 교도관이 그것을 특별한 내용이라고 적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특별한 내용을 보통 교도관들이 옆에서 적는데 내용을 적은 걸 보면 다 교도관이 생각해도 이상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교도관이 적은 내용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원래 변호사였던 직업이었으니까 예. 조언을 했다라고 교도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 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배석해 네.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예. 자, 정성호 의원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회유 논란에 대해서 이 정면 반박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까 무죄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잘 상황들이. 그래서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야만 만들어져야만 이게 무죄가 나는 거다. 그래서 꼭 알리바이 만들 준비 잘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한 60, 70% 정도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푹 쉬고 어쨌든 무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일단 나와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자, 뭐 알리바이를 떠올려라 이런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데 알리바이를 만들 준비를 잘해라 이런 말이 조금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가지 않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푹 쉬고 어쨌든 무죄 밝히고 노력해라. 그러다 있다 나와라. 뭐 이런 취지. 말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도 들릴 수도 있겠네요. 박성인 전 비서관 보실 때 어때요?
아니, 근데 전 정성호 의원님 발언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이제 알리바이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둘 다 맥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알리바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성호 의원이 나서서 알리바이를 뭔가 제시해주거나 예시를 들어주거나 뭔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두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 직접 제시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김용 씨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 푸념을 한 거죠. 이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닥쳐 있는데 본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에 대한 푸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접견 간 사람으로서 일종의 좀 위로를 하고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좀 조언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니까 좀만 버텨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 이제 앞뒤 전후의 대화를 보게 되면 이제 바깥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라는 소위 말한 바깥 세상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저는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본인의 발언이 기록되는 것을 알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개될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네.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정면 반박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당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정 의원 본인도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아차 싶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그걸 뭐 회유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보면서 아차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저도 약간 뭐 조금이라도 일말에 그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후회가 되기도 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나가는 잡담식으로 얘기했던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죠? 근데 알리바이를 지금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보도가 된 건 알리바이를 생각해 봐랍니다. 네. 생각해 봐라. 예.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이가 뭐냐면 이 뇌물을 줬다는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돈을 받았던 장소 같은 게 지금 나왔거든요. 일식집에서 받았다 이야기 나오고 아파트에서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다른 변호사를 시켜서 하면 되는데 하지만은 변호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 또 특히 저는 이 특별 면회를 했다는 것이 이 녹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것 아닌가? 네. 이 일반인도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청을 하지만은 허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예. 제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장소 변경 접견 방식인데 네. 이 목적은 단 하나예요. 딱 하나의 경우에만 이것을 해줍니다. 뭐냐면은 일반 접견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청을 할 때는 정빈 그 자료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일반 면회로는 안 된다. 이것을 정빈 자료까지 다 첨부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특별 면회가 안 되는 경우를 만들어놨는데 뭐냐면은 수용자가 이 관심 대상인 인물일 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정진상 씨, 김용 씨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이 그냥 신청을 해서 했다는 것이 일단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왜 그러면 특별 면회를 했어야 되느냐? 녹음은 되지 않는 네. 물론 뭐 적기야 하지만은 저도 특별 면회 뭐 가보고 했지만은 그 교도관들 제가 갔을 때는 잘 안 적습니다. 잘 안 예, 적고 그냥 신문 보고 딴 일 할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면회를 이렇게 억지로 해서 간 것 아닌가 그렇게 싶네요. 예, 저희송 변호사 혹시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검찰이 다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영장은 청구하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방수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급한 마음에 이런 것까지도 언론에 흘렸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면회를 통해서 회유를 한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아마 검찰이 주장하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 의원이 어떻게 그 옆에서 다 적고 있는데 뭘 회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검찰이 제시한 뇌물을 교부했을 당시에
그 다른 그 장소에 없었다라든가 또는 외국에 있었다라든가 또는 지방에 있었다라든가 이런 알리바이들을 잘 기억해내라 예. 이런 취지인 것이지 아니 정말 회의하고 뭐 뭔가를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예.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가야지 교도소에 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옆에 교도관이 다 배석을 하는데 거기서 비밀 유지가 안 되는데 그 노골적인 회유가 가능했겠는가?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회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그 언어를 선택을 예. 해가지고요. 선문답 하듯이 합니다. 선문답.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제 아까 제 네네. 수론이지만 1월 10일 성남지청 그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라도 정진상 씨에게 이 심리적 동요를 줄 수가 있다. 근데 1차 1월 10일 조사랑요. 이재명 대표가 1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예, 1월 28일 그때는요. 서면 진술서 33쪽짜리를 냈는데 정진상의 정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정진상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예 노 코멘트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뭔가를 자극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정진상을 만나서 정성호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검찰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그걸 만들어서 예. 그걸로 엮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근데 이제 이번엔 정치 공동체로 해고 정진상과 김영희 받은 것을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으로 검찰을 엮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직접 받았다는 증거만 없으면은 이재명은 살아나고 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대통령이 된다. 근데 김용과 정진상은 이미 돈 받은 게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고 그 영장이 발부돼갖고 지금 구속수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바이 이 얘기는 그냥 덕담 한번 해준 거라고 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데 니들이 하여간 그 불똥이 이재명에게 튀지 않도록만 잘 하라. 네. 저는 정치적 공동체 얘기까지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 때 한 거 보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교도관이 옆에 있으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소통을 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자, 정 전 실장과 김용 부원장 측 입장을 냈습니다. 위로했을 뿐 회유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성호 의원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어떤 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정성호 의원님 면회 때문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사전에 면회하셨던 사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청년 문제들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 여당이나 이 권력 노름을 하기보다는 그 영장 검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대표 정 의원의 면회 사실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최단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성호 의원이 면회를 갔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본인의 판단으로 갔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라고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게 먼저 시점입니다. 아까 이제 신주현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저 처음에 면회를 갔을 때가 그 김성태 쌍방울회장 전 회장이 귀국한 다음 날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이 귀국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대북 송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시점들을 봤을 때에는 먼저 의심을 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성호 의원 같은 의원은 본인 스스로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본인과 이재명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연수원 때부터 같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문자를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늦게 대답을 하면 기분이 나쁘구나 이 정도까지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내 내 전화기까지도 이미 제출하겠다라고 하지만 전화기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교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면회를 간 것을 직접적으로 알았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은 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정 의원은 이 대표 모르는 일이다. 바로 부인을 합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보도하고 제가 면회 간 걸 알 겁니다. 어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어디 가서 뭘 하고서 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대표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제 통화 기록 검찰에서 이미 제출하라고 하면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법무부와 검찰이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다. 야비한 술수.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것은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접견과 사담마저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왜곡시켜 유죄의 낙인을 찍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검찰의 지금 처지가 안타깝고 애잔합니다. 사실은 결국 뭐겠습니까? 검찰이 결정적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먼지털이 수사를 아무리 해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정 의원은 이런 내용들 공개된 게 공무상 기밀 유출이다. 뭐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만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우려가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박승민 전 비서관, 뭐 양측의 네. 주장은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이 상당히 불쾌감을 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기예요.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고 온 게 12월입니다. 지난해 12월인데 왜 굳이 이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가 되느냐. 그리고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지난해 12월에 갔던 면회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느냐. 만약에 검찰이 문제를 삼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개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임에도 왜 지금 이 시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의도가 있는 행동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지금 입장을 보면 우려는 있다라고 하나 당장 수사가 필요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사담이자 위로 그냥 좀 잡담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들까지 공개를 해서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까지 이런 식으로 논란이 붙게끔 사실은 유도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검찰에서는 사안을 엄중히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특별 면회, 그러니까 뭐 장소 변경 접견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다는 건데요. 근데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자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팩트 검증 대응팀 대화방입니다. 한 의원의 핸드폰에 있던 휴대전화에 있던 그 대화방인데 2주 전인가 검사가 요리조리 자기가 만든 프레임으로 정 실장님에게 캐물었는데요 라는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이미 검찰에서 이 내용을 알고는 좀 물어봤던 그런 내용들을 이 문자 메시지 방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차분한 대화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주 전에 이 민주당에서 정진상 씨가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정성호 의원이 뭐 면회로 와서 했다는 문제인데 왜 그걸 왜 지금 하느냐?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중앙지검에서 이 접견 기록 내용을 살피다가 확인을 해서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의 경위를 좀 확인을 해달라. 경위를 이런 경위가 있었다고 하고 이거 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지검 수사팀, 대검, 법무부까지 갔다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있었던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당연히 이 지금 정진상, 김용 씨와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수사팀인데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의 핵심 척건, 뭐 자장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그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김용, 전진상 두 사람을 이렇게 그 접견을 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수사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법무부까지 가면서 제도 개선 이야기까지 논의하고 시간이 늦어졌고 예.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은 내 통화 기록을 다 할 수도 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그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데 예. 교감이 있었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다면은 예. 왜 그러냐면 이 시점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재명 대표와 다 연관이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전화 통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두 예. 사람 다 국방위원입니다. 네. 국회 같은 국방위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거의 뭐 국회가 열리면 거의 보는 그런 사이인데 네. 거기서 또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것을 가서 한번 정진상 김용에게 한번 좀 이야기를 잘 해봐라. 예. 그리고 다음에 내가 대통령 되면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뭐 회유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지 뭐 관심이 있는데요. 근데 국회로 일단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 문턱 넘기가 어렵다 이런 뭐 관측이 있죠. 근데 다만 일각에선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려는 의원들도 제법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보시죠.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죠. 대장동으로 끝날지 뭐 대북 뭐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 뭐 우리 당 지지율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 게 그 길이 무엇인지 뭐 생각이 복잡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 한 30표 정도 뭐 이탈표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의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신지호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만약 찬성을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찬성이라뇨? 예, 일부 의원들이 뭐 이렇게 찬성을 한다면 네. 그건 이제 총선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을 할 테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KBS 1TV랑 15분 동안 인터뷰하면서 네네. 경기지사 시절의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때 4건으로 기소가 돼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재판정에 나갔는데 결국 내가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몇 건으로 기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와 비슷하게 나는 이거를 뚫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구속만 안 되고 불구속 기소가 되면 몇 건이 됐든지 계속해서 나는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거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지 이게 과연 총선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비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 갖고 막 그거 현수막 내걸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에 있을 경우에는 내 공천도 위험해질 수가 있고 예. 뭐 그러겠다 하면은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아예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 버린 게 내 총선 승리에 좀 유리할 수 있다 하면 그런 뭐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뭐 일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찬성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 당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자, 박수미 전 비서관, 지금 당내 분위기 실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최악의 그 분위기는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에서 가장 이제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 안 좋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을 때에는 사실 측근들이 구속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에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의원들에게 사과도 하고 그리고 부디 동행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그 방침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예. 당 내부의 분위기다라고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찬성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다들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조홍천 의원님의 인터뷰 전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성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검찰이 흘린 내용만 보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라는 네. 내용도 끝에 덧붙이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찬성에 대한 고민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의견이나 네. 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의원들의 한계와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특권이라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내려놔야 된다라고 네. 주장해왔던 내용인 만큼 예.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반영된 네. 여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박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 이런 압박을 합니다. 보시죠. 일반 시민들이 다 밟아나가는 그 절차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회피할 수 없고 또 그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내내 365일 계속 국회를 가동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정치인의 어떤 국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일관성을 저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일부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그냥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증거가 없다 그러고 사실 아니야 그러면 법원이 딱 판단해버리면 깔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이게 마지막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이면 승부수를 걸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으로 계속 앞으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서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체포 동의안이 이번에 처음 만약에 이게 또 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부결시켜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체포 동의안이 나오고 또 재판에 들어가고 이 상황에서 이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까지 가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고 공천권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공천을 받아도 총선에서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 여론에 민감합니다. 여론이 지금 안 좋다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그 체포동의안이 저는 전격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변수가 뭐냐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할 텐데 저번에 노웅래 의원 때 보셨다시피 아주 구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돈봉투 부스러 끄르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뭔가 그때와 같은 비슷한 그런 확실한 이 범죄 혐의를 설명을 하면은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것을 그냥 부결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물론 그때 이재명 대표도 다 신상 발언을 하게 되죠. 본인이 또 신상 발언을 노웅래 의원도 그때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 발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부인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는 것 이것도 저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는 한동훈 장관이 그 설명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 이런 반응을 민주당 일부에서는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들었으면 그게 사실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냥 부결시켰을까 싶기도 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 자극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왔어요. 이승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하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면서 마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그래서 마치 유죄 확증 편향적 범죄자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작용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은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영장 청구 취지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구속시키려고 한다면 반작용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발 기사를 보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인적 증거라든가 물적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체포 동의안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동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반대의 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수사하고 정말 구속시키고 싶은 마음도 알겠습니다만 곽상도 의원 50억 받은 거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흥분하고 교도소 접견한 내용도 좀 봐서 뭔가 증거 인멸한 정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그냥 기승전 이재명 대표니까 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적절한 우리 사법부 그리고 검찰의 태도인가 이건 한번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억 뇌물 무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보강을 해서 다음 2심에서 더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이 판결이 과연 적절했냐라는 데 대한 의문 부호는 제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최단비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 내용들이 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영장 관련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는 게 민주당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부결되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이 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보여주고 야당의 대표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는 명분을 쌓고 지금 현재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수사이다. 이러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부결되는 게 낫겠지만 네. 저는 민주당의 향후 미래, 뭐 총선이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는 가결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방탄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본인이 이번에 총선 출마를 할 때 왜 방탄을 목적으로 총선 출마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되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없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공약을 하고 왜 이제는 파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다른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민주당은 예전에 국민들이 등 돌렸던 내로남불의 이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결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과정마다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은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검찰은 계속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압박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풀려난 지 2달여 만인데요. 검찰은 지금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했던 이 증거인멸 지시 그리고 이 범죄 수익 은닉 범행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자, 송근범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2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지금 혐의는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도 있고 또 340억 그 은닉,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것인데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 이 사안이 중대한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한번 했었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다시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각상도 의원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때문에 수사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다는 그 지적이 나왔죠. 그래서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를 했고 이 상황에서 결국 50억 클럽을 조성을 한 사람은 김만배 씨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를 다시 신병을 확보를 해서 아마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붙이고 또 아울러서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유동규 씨나 남욱 씨는 다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만배 씨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신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폭로에 나서고 있는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과거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는 계속 침묵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던 적이 있죠. 한번 보시죠. 계속 이 침묵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입을 열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명이 입을 열면 열수록 늘기만 할 텐데 그럼 원배용이 입을 열면 이제 끝날 텐데 그러면 본인이 추가 플러스 알파에 기소가 될 테니까 그렇게 공여자를 기소 안 할 수 없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도 당연히 버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요. 네, 그런데 서울신문 보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넌 너의 길을 가라.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가라. 알아서 잘 방어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일부에서는 되고 있는데 최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가 남 변호사에게 넌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일에 가장 높은 허가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혹시 진술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술을 바꾸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남욱 변호사를 만나서 넌 너의 길을 가라라고 했을 때에는 남욱 변호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공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겠다라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이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째로 구속이 될 기로에 서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로 구속이 된다면 이것은 자신의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이고 이 범죄 수익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조사들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남욱 변호사에게 얘기했던 그 당시에 넌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비 소관, 뭐 김만배 씨의 입장은 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만배 씨의 진술이라든지 검찰이 사실은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았던 만큼 김만배 씨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동안 검찰이 세워왔던 가설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특별하게 입장이 바뀌었다거나 유의미한 진술이 뭐 과거와 다르게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김만배 씨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본인의 수익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굉장히 강도 높게 뭐 범죄 수익을 은닉하라는 혐의라든지 아니면 몰수 추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해옴에 따라서 김만배 씨도 상당히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도 김만배 씨의 진술이 과연 어떻게 뭐 지금까지와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는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2020년이었죠.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이런 보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는 뭐 사업 자문을 고향 선배에게 구한 거라고 그랬으나 이 재판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 이런 녹취록이 또 나왔습니다. 자, 뭐 권순일 대법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하는 김만배 씨의 모습 한번 보시죠.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게 자주 찾아뵀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동양 선배신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집게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판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대해서 보고서가 안 올라갔다느니 대법원 연구관이 교체됐다는 뭐 이런 정보들이 줄줄이 나왔다, 언급이 돼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알기 어려운 정보를 취득했던 그게 이재명 대표의 과거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정진상과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 그리고 지금 저 김만배 네 사람이 2014년이죠. 2014년 6월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이른바 의형제를 맺습니다. 네. 근데 의형제를 맺으려면 뭐 의기투합하는 거지만 누군가가 먼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그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씨가 김만배 씨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그러면 이게 대장동 관계로 보면요. 정진상은 행정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갑이고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는 의리해야 되는데 왜 의형제를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먼저 맺자고 했을까? 이건데요. 이게 바로 김만배의 오랜 법조 기자 생활로 형성된 검찰과 법원의 인맥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런 게 정영학 녹취록에 또 나옵니다. 유동규 씨가요. 김만배 씨에게 좀 불만이 있어갖고
속된 말로 한번 들이받겠다 하니까 이제 정진상 씨가 말립니다. 야, 그 김만배 씨 생각보다 세다. 네가 그렇게 함부로 저기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는 이재명 그룹에게 있어서는요, 대장동 민간 사업자지만 사법 리스크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죠. 김만배랑 권순일은 정말 친하거든. 거기한테 유일하게 순일이 형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달 뒤에 화천대유와 2억 4천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이던 게 3심에서 이 무죄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해석도 좀 나왔었어요.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대법원도 압수수색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곽상도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다 말았는지 무죄가 나왔듯이 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옵니까? 딸이 그냥 분양대금조로 해서 2배 가까이 오른 아파트를 그냥 받고 상여금을 또 수억 원을 받고 또 퇴직금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기로 했다가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왜 이재명 대표 수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실 발견이 목적이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 미진한 부분 수사를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고, 김만배 씨가 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돼야 되죠.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수사가 너무 한쪽에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진실 발견 목적인지 아니면 야당 인사 제거에만 목적이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에 있어서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성역 없이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남욱 변호사도 저렇게 좀 조롱 섞인 듯한 인터뷰는 좀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도 범죄자로서 지목돼서 재판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뭐 진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남욱 변호사도 진실되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빠져나가고 모든 걸 김만배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태도는 굳이 자신의 방어 목적이라고 한다면 재판장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또 쌍방울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를 오늘 구속했습니다. 어제 구속했는데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법원에서는요. 그리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9번 언급했는데 북한으로 건너갔던 이 뭐 수백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는 방북을 위한 거다, 이 대표에 이렇게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그룹 임직원 수십 명 동원됐다는 이야기 뭐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자, 송구모 부장님, 뭐 쌍방울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쌍방울과 관련한 건 2가지죠.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20억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게 있는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부인을 하고 있고 본인의 행정 금액도 좀 줄이고 있고, 다만 이 북한에 송금을 했다는 것, 돈을 줬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고직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재경총괄 본부장을 지내면서 모든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거기서 이 현지에서 태국에서 계속 소송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귀국을 소송을 포기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지금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지시를 했다.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라,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금고직이라는 사람이 지금 매제가 아니고 전 매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성태 회장과는 사이가 틀어진 사이다. 틀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김성태 회장에게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불리한 증언이라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실제로 집행을 했던 사람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진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요.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회의 위신을 실추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서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겠다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격을 취했는데 글쎄요, 뭐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야 이 대표의 입장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내일, 모레 뭐 이런 상황들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법원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시세 조정에 동원됐던 여러 계좌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명의가 3개 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김 여사 혐의가 더 명백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1,500자가 넘는 장문의 입장문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신조 의원님,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도이치모터스 그걸 보면요. 그러니까 설령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금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거를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이렇게 위탁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른바 큰 손으로 불리워지는 손모 씨의 경우에는 본인 거, 가족 거, 법인 계좌 해갖고 4개의 계좌를 사실상 직접 운영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게 작전주구나 하는 것까지도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작전주구나. 그래서 나도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뭔가 시세차익 좀 봐보자 했는데 이 사람에게 무죄가 내려졌어요. 네네. 무죄가 내려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작전주의인 줄 알고 주식 매매 거래를 했으나 그 작전 세력, 주가 조작 세력과 구체적으로 내통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무슨 같은 작전을 피고 뭐 한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죄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미 그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보면은 뭐 설령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재판에서조차도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안 됐지만 만약에 기소가 됐다면 무죄가 났을 게 분명한 거죠. 예. 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판결문 중에 범죄 일람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김 여사가 48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에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민주당에서 한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이 48번이 권오수 매수 유도군 이렇게 분류돼 있어서 차명 계좌도 아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했다 이런 뜻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이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한 걸로 볼 수는 없는 게 명백한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최선 변호사,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48회 범죄 열람표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되어서는 공소장 본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유도군이라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판결문, 공소장 본문에 나왔겠죠. 근데 지금 48회 모두 판결문에 본문이 아니라
그 범죄 열람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 열람표는 그와 관련되어서 그 주식과 관련되어서 어떤 매수를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되어서 거래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매수를 유도당했다거나 거래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이것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연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연락을 하거나 지시를 해야지만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모자라고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가 3개가 동원이 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주가 조작인 것을 알았다라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자면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관련되어서 3,300에 8만 개를 뭐 예를 들면은 매도 매수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준비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이와 관련돼서 판결문에서는 이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1인 매매를 해서 그와 관련된 그 관련자들이 보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장모와 관련되어서도 이 장모와 차명 계좌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 권 전 회장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1인 매매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계좌를 회수를 했고 네. 그런데 주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 단 3차례 그러니까는 민주당과는 다르게 단 3차례 예.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그 매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지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는데 예. 겨우 3차례 거래를 한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여기와 관련되어서 유죄가 될 네. 수가 있느냐. 이것은 판결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예. 아니면 고의로 잘못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는 거죠. 수사를 해달라고 해도 메아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 판결도 저는 좀 서로 간에 너무 자기 측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판사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만 한 10억 정도 벌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정말 이게 왜 벌었을까 이런 의문이 있고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나왔냐면 기사를 보니까 한 1,몇백만 원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1,몇백만 원 손해를 받은 사람이 도이치모터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람이 어떻게 손해를 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증거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장모가 던진 주식을 김건희 여사가 바로 받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장모가 모친이 바로 증권회사에 전화해서 아 이거 주가 떨어뜨리는데 빨리 팔아줘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나오고 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주식은 자신과 선수 이모 씨만 팔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뭐 자꾸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빨리 무혐의 처분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네. 뭐 특검 논의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뭐 수사 안 하고 그냥 뭐 시간만 뭉개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은 이것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면 네. 다 일방에 대한 수사, 상대방에 대한 수사, 상대방에 대해서만 공정과 상식, 법치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겠죠, 이제. 예. 1심 판결이 나오면 마무리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는 데 대해서 정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합니다. 특검이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을 못 하죠. 근데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특검하자는 것은 주범격인 권오수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빼고 네, 네. 주범은 빼고 돈을 댄 사람들만 대상으로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댄 사람들. 그러니까는 전주들 아니면 김건희 여사 혼자를 대상으로 특검을 하자는 게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가 싶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재판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직접 주문을 낸 것인지는 확인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그 계좌가 이용이 된 건 맞지만 네. 이 그 주식을 팔고 사고 누가 주문을 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법원의 판단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그 피고인과 증인들 중에 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를 해서 네. 무슨 이 뭐 사라 팔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예. 한 적이 있다는 그 진술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면은 이것이 정치 특검이 되는 것이지 저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이 시세 조정,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동원됐던 계좌가 157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 위탁만 한 경우에는 기소하지도 않았고요.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직접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만 공범으로 이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48차례 거래했다고 하는데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게 전부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공범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한 상황에서 통화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대통령실에서는 내놓으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 이 2년 이상 수사하고도 기소 못한 이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조를 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합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같은 판결문인데요.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립니다. 박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핵심은 조금 이제 뭐 정치적인 주장이 아무래도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서 이제 쟁점만 남겨놓고 이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계에서는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었던 그 주가 조작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죄를 적용해서 공소시효를 쪼개서 볼 것이냐라는 것이 쟁점이었고 사실 검찰에서도 열심히 막상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수사의 결과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권력자의 아내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수사에 좀 미지근했던 거 아니냐라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좀 의혹됐다, 연루가 되었다라고 의혹 제기를 받는 지점 1단계 1차 작전과 2차 작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작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정리를 해줬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라는 정황이 있는 2차 작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 바가 있죠. 예. 이 지점과 동시에 이제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의혹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활용됐던 그 계좌가 주가 조작에 악용됐다 또는 활용됐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입장은 결국에 의혹이 남아 있고 어찌됐든 뭐 권오수 회장과의 친분이라든지 김건희 여사가 뭐 대선 때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밝혔던 그 시기와 뭐 절연을 했다라는 시기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시기와 차이가 있다는 점, 이런 점 등등을 종합적으로 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앞서 전 정부에서 집중 수사를 했는데 왜 그때는 기소를 안 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보시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이렇게 깐죽대요.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내일 법사위가 있으니까요. 네. 자, 이 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2년간 수사하고도 기소 못한 사건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그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자,
자, 신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수사지휘권 발동해갖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도 못 대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2년 이상 계좌 추적, 압수수색 여러 가지 강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서 보고 있는데요. 예. 2021년 12월 28일에 중앙일보가 단독 기사라고 내는 게 검찰 김건희 무혐의 가닥에 박범계 다운표해놓고 땡땡 결론 합당해야 압박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사냐면요. 그 당시 문재인 시절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해봤는데 김건희 무혐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올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론 합당해야 된다. 결론은 뭐야? 기소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미션인데 왜 이런 거를 하느냐? 그리고 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 3구 대선이 끝난다며요. MBC 뉴스데스크가요 4월 28일에 또 무슨 단독 리포트를 내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무혐의 처리하자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막았다. 그 막은 사람이 누구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대장동 사업팀장을 하던 김태훈이었다. 김태훈은 어떤 사람인가? 유동규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는데 엉뚱한데 천장 찾고 뭐하고 대장동 부실 수사한 그 김태훈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도 못하고 그러면 아싸리 용기가 있으면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기소를 했으면 저는 지난주 그 재판 때 당연히 무죄 나오죠. 그거보다 더한 사람도 무죄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결국 뭘 했냐? 대선 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예요. 네. 자, 검찰이 이제 뭐 무혐의를 하던 기소를 하던 좀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받아볼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8일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입니다. 보시죠. 1597년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아니라 윤핵관 원균에게 맡겼을 게 우리에게 과연 12척의 배라도 남아있겠습니까? 12명 중에 불경 출신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부산 갈매기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부산의 아들 부산 사나이 안철수 인사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은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봉사할 마지막 정당입니다. 뼈를 묻을 것입니다, 여러분. 네, 부산이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호소도 있었고요. 다른 당에서 오신 분은 또 뿌리라는 이야기도 했고 윤핵관 이야기 또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자, 송구봉장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이번 경선 보면 당 내부 경선이 아니고 마치 여야 간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서로 아주 그 발언하는 것도 상당히 거칠고 네. 그리고 약점만 다 들춰내고 그리고 뭐 윤심 논란도 일어났고 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오늘 두 번째 그 권역별 합동 연설회죠. 모두 7번 열립니다. 그리고 TV 토론이 아마 내일 TV조선에서 시작을 해서 네 번 TV 토론이 열리는데 예. 그 토론 과정에서 또 권역별 합동 연설회 과정에서 정말 건전한 이 당을 발전시키고 뭐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도울까 이런 그 논의보다는 이런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뭐 윤심 논란이라든가 뭐 탄핵 이야기 또 이러고 상대방의 약점 들춰내기 이런 것들도 이준석 그 전 대표도 지금 개입을 해서 권역별 유세장에 같이 지금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 경선이 끝나도 상당한 저는 후유증을 낳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다음 총선 때까지 저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신조원님, 당내 분위기가 뭐 굉장히 안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이준석계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당원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그냥 위장 우파다, 위장 보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게 피와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하는데 우리 편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요, 저게 뭐 국민의힘이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고 막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그렇게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심각한 동요라든가 그런 분열 양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조 의원님이 뭐 이준석계를 꼭 집어서 이 비판해 주셨기 때문에 뭐 당원들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당원들이 판단하는 문제일 거고요.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내세울지 또 최고위원으로 만들지 이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과를 낼지 많은 고민들 하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반목, 갈등 이런 것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걸 이겨내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은 국민들 또 특히 보수 쪽에서는 많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계파에 대해서 내지는 뭐 특정 그룹이라고 하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당원들의 100% 결정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내일 오후 5시 10분에 저희 정치다 시간에 첫 번째 국민의힘 대표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걸 지켜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 2023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